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휴일 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의정 간 대화는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서조차 더 유연한 대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총선 위기론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황상무, 이종섭 논란에 이어 한 번 더 여당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선 더 낮은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은 만큼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증원은 필수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중재안을 열어둬야 한다는 제안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열쇠를 쥔 윤 대통령이 고심 끝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동네 의사들의 진료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주째로 접어드는 의료 공백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인데요. 정부는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도 행동에 가세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동네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사들의 진료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40시간만 진료를 하겠다는 건데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원과도 움직일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협은 이 같은 방침을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해 자발적으로 진료 단축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의의 경우 진료를 축소할 경우 당장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개원의 참여율은 6에서 8%에 그쳤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 근무 수준으로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수술이 줄고 외래 진료는 최소한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진료 축소 방침에 유감이라면서 대학병원 진료 축소에 대응해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료계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미는 대화에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좀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규모 재검토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료 축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어서 대화 창구가 열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도랑에 빠졌던 4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예고된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가에 있는 도랑입니다. 1m 깊이의 이 도랑에 4살 A양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0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A양은 심정지 상태로 9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아버지께서 CPR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인계받아서 현장에서 처치 CPR을 하고 최직근거리인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A양은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충청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무려 9곳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지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후 7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7시 25분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15분 뒤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A양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상태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들의 여건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병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이어지는 동안 상급 종합병원 이송이 거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 점검에서 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원인으로 파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진료 축소까지 나선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6호기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자동 정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정지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한울 6호기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감시기 이상 경보나 방사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원안위 한울원전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는데요. 어젯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산불이 났지만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지만 진화 차량 9대와 인력 26명을 긴급 투입해서 30분 만에 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인근 주택 쓰레기 소각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서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서해에서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 승조원 4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북동방 3.1km 해상에서 0.9톤 규모의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평택해경은 당진파출소의 연안구조정과 경비정, 민간해양구조선을 급파해서 신고 20분 만에 승조원 4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를 충남 당진 성문면 마선포고 선착장으로 예인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 의혹 수사가 불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검증하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산마 의혹 보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에 불법 압수수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더니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폐기하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수집한 수사 대상의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왔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 조작을 주장할 경우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원본 정보가 필요하며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는 누구도 접근 못하게 봉인해뒀고 저장된 정보에 대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전에 정치권이 과세하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도 소환해야 한다고 공세 고삐를 당기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22대 총선 선거인 수가 국내 선거인 4,425만 1천여 명, 제외 선거인 2만 8천여 명을 합쳐 4,428만여 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보다 선거인 수가 28만 5천여 명, 0.6%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191만여 명, 여성이 2,233만여 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여 명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7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0대, 70세 이상의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점검하고 싶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40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택에서는 카메라가 담겨있던 상자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는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세보고 싶었습니다. 사전투표 인원을 세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전국에 모두 40여 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부터 대구, 경남까지 범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씨 집에선 카메라를 꺼낸 빈 상자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메라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구입한 카메라와 설치된 숫자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에선 A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A씨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였는데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길을 안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파악되지 않았고 A씨 역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 있던 70대 남성과 공모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경찰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4월) 총선 사전투표 전에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 연속 수도권을 돌았습니다. 야당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하며 5세부터 무상교육 등 정책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수도권 강행군을 이어가는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 후보들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딸명의 사업자 대출이 사기 대출이란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양 후보를 정조준한 겁니다.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을 빌렸습니다. 사기 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과 김준혁 수원정 후보 발언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문제 발언을 쓰레기에 빗댄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엔 대단히 점잖게 말한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랑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마약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원 유세에 앞서선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여당으로서 실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년에 5세부터 무상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장과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까지 약속해 3040 젊은 학부모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누빈 한 위원장은 오늘은 PK 지역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과 경남을 찾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까지 등판하는 등 정권 심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른 후보 지원에 힘을 쏟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온종일 인천 계양을에 머물렀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지역 표심을 공략하며 현 정부 장관 출신인 여당의 원희룡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정말 겁이 없어요.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이른바 명룡대전에 공을 들인 겁니다. 참패가 우려된다며 몸을 낮춘 여당을 향해선 엄살이자 악어의 눈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에는 과하게 공격당한다며 여당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몰매를 때리듯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합니다. 있겠지만 침소봉대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을 합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에 머문 사이 다른 격전지는 선대위 지도부 등이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을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와 대립했던 박용진 의원도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엉망진창 국정 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 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일단 개파를 떠나 원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군소정당들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 역시 각축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마포구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규탄하며 여가부를 넘어 성평등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진보정당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성평등의 이름으로 정권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 등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당력을 쏟았습니다. 정관 예우와 부동산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라며 거대 양당과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천과 충남 등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개혁신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5세 무상보육 공약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막말뿐 아니라 정책까지 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세력,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세력,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 부산 경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이재명 조국 심판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판, 이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콧뚜레가 떨어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의 경쟁자로 부상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또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서울 곳곳에서 거리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휴일 유세에서도 2조 심판론을 펴며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거라면서 당에 남을 거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족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저 9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들 제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저는 그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할 겁니다.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과 대통령실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여 대통령께 국정 쇄신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합니다. 이런 여당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읍소작전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다급한 건 민주당이라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국힘 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엄살.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엄살이거든요. 저희도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러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하느냐 하는 거,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못된 나쁜 짓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시점을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입니다. 이제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 투표가 예정된 이번 주 여야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장성입니다. 인접지역인 담양과 함평, 영광을 포함한 4개 구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통합됐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제3지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등판하면서 전남 선거구 10개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담양과 함평, 영광, 장성 지역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예산 부족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곳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은 이계호 후보는 지난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내리 사선에 도전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슴 따뜻한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도구는 정치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호 후보는 낙후된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 있는 중진 의원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박노원 전 예비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수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그 역할을 자임을 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한편 군수를 3번 지낸 이석형 후보는 민주당의 일방적 단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오직 일만 해오고 살았습니다. 일로 성과를 냈고 성공을 해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지역에서는 일 잘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석형 후보는 군수 때 한평 나비축제 성공과 빅그린 산업단지 유치 등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업단지 발전과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연동형 직불제 부활 등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4개 구는 24년 동안의 발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우리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내야 됩니다. 이석형 일로서 보여드리고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1% 정도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서 새로운 미래에선 이낙연 대표와 같은 영광 출신의 김선우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청 설립 공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촌복지 전문가인 저는 저희 지역을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과감하게 일을 벌이고 성과를 가져올 줄 아는 성공한 우리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5명.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사선에 성공할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석형 후보가 무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할지 관심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대낮에 값비싼 외제차 롤스로이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음주운전 같은 이유는 아니었고요. 운전자의 남성이 약물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수면 마취를 했던 겁니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데요. 피부과, 수면 마취, 교통사고, 이거 딱 클리셰로 여겨질 정도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일은 운전을 삼가라, 피부과 시술이든 건강검진이든 수면 마취하기 전에 안내받지 않나요? 방심하기 쉽지만 사고 나면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이거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윤웅성 기자입니다. 값비싼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황했죠. 굉장히 컸죠. 오, 큰 사고 났고 나서.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유래를 두고는 설랑설레가 많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벼운 장난으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속이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모두가 유쾌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다?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유쾌하겠습니까? 경찰청은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강조했습니다. 또 누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등의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고자의 장난이었고 직결 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고로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2021년 3,700여 건에서 2022년 3,900여 건, 지난해 4,8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난과 범죄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한쪽만 즐거우면 그건 범죄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장난이 나만 즐거운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모처럼 웃으려다 평생 울게 됩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오늘 검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소환조사 부름 끝에 이루어졌던 지난주 소환조사에서는 1시간 만에 몸이 아프다고 하고 돌아갔었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 회장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허 회장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재작년 배임 혐의로 조사받던 허 회장이 백모 전부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빼돌린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생산성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 축을 담당한 지도 오래됐죠. 그런데 처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엄동설안에 쫓겨나도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갑질의 협박, 임금 체불까지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전국의 44개의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거든요. 이거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도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스리랑카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지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단지 일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숙사에 පාස්වර්ඩ් එක වෙනස් කරලා අපිට ඇතුළට යන්න බැරි වෙන අපිව පැය 3ක් එළිය තියලා තිබුණා. එදා රැයි ගොඩක් සීතලයි. 홧김에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A씨는 다시 잘해보자는 대표의 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업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테니 150만 원을 내라고 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A씨를 노동부에 신고해버렸습니다. A씨처럼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보니 갑질과 협박에 자주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옮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 가능한 인력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도 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 임업, 방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통역과 법률 지원 등을 돕던 전국 44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측면, 그동안 경험을 계속 축적하고 해왔던 센터들이 일부 배제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자체의 의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역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측면에서 කොරියාවට අවුරුදු තුනක විශේෂයකට ආවා. ආසාවෙන් ඔයගොල්ලෝ කතාන වැඩ කරන්න ආවා. ආයතනයේ ප්‍රශ්නයක් නිසා දැන් එයාලා මාව පුල්පොප් කරන්න දාලා තියෙන්නේ. දැන් මම පුල්පොප් වුණාට මම මොනවද කරන්නේ? කියන්නේ මට සහනයක් නැහැ. මට උදව්වක් කරන්න කොහොමද මේ කොරියාව රජය? 일본에서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뒤에 숨진 사람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같은 원료를 수입해 만든 영양제를 복용한 뒤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고바야시 제약사의 홍국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신장 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제품을 복용한 뒤 숨진 사람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원한 환자는 110여 명에 이르고 있고 통원을 원하는 사람도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고바야시 제약사에서 수입한 홍국 성분의 제품을 섭취한 뒤 3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一人でも多くの人の健康を守る、そのための行動というのを取らないといけない。そこには国境がないわけですから、その日本国内だけではなくて海外に対してもしっかりケア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본 후생노동성과 지자체는 관련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全面的に協力し、誠実に対応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度は多大なるご迷惑並びにご不安をおかけしていること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 고바야시 제약사 측은 올해 1월 문제를 인식하고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서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고바야시 제약사에서 홍국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가 이미 3만 3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통 경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예상치 못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와 제약사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지만 파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으면서 교량이 붕괴한 미국 볼티모어 항에서는 본격적인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지된 선박의 운항이 재개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컨테이너선 충돌로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은 볼티모어항 다리. 잔해에 접근한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대형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처박힌 곳과 윗부분을 분리해 일단 드러낼 수 있는 부분부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는 무게 1000톤을 인양할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을 포함해 7대의 크레인과 예인선, 바지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I cannot stress enough how important today and the first movement of this bridge and of the wreckage is. This is going to be a remarkably complicated process. 현장 부근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물속에 빠졌던 인부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We've continued to meet with families of all the victims, and they are on our hearts, and we are thinking about them now and always. 지역 명물로 어릴 적 추억의 장소로 다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슴을 졸이며 작업을 지켜봅니다. I was just like, wow, oh my God,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like that. We was just on it like 2 weeks ago. Yeah, so it was like really hard to believe. 작업에 참여한 미 육군 측은 현재 선박 운항이 중지된 항로 재개통 시점에 대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잔해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미 중부 아칸소 강에서는
바지선이 멀쩡한 다리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00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주 3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분간 3%대 고물가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높은데요.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식료품이나 외식 물가가 워낙 높고 국제 유가와 환율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농수산물 값이 고공행진하자 정부는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긴급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 행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핵과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 좀 더 저희가 국민들께서 그 어려움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정 자금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일부 농수산물값 강세는 주춤해졌지만 3%대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일부 농산물 가격 하락이 월간 물가 통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체감할 수준도 아니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식료품 등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크게 뛴 상황. 주요 증권사에서는 3월 물가 상승률을 평균 3.2%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시작한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 위협이 계속되고 오페크가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도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347.20원에 마감해 첫 개장일 때보다 50원 안팎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겁니다.
환율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추세가 형성되면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의 추세가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환율과 유가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커진 상황. 정부도 2%대 인플레이션 진입 시점을 4월 이후로 내다보는 분위기인 가운데 3월 소비자 물가 통계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에 의한 방위태세 강화, 정보 공유 활성화, 그리고 최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의 책임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하며 한미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関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に向けて米国、韓国をはじめとする同志国とこれまで以上に緊密に連携しながらさらなる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ます。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의 첫 나토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케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필요를 보여온 나토 가맹국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테러 공격에 연루된 모든 인물을 즉각 체포해서 인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키이우 정권의 테러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테러 책임자들을 인도하며 테러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즉각적인 체포와 인도를 요구한 인물 중에는 바실 말리오크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이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열렸는데요. 시위대에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가족들도 동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위대의 외침은 인질을 잡아간 하마스를 지나 인질을 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향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next week it's going to be 6 months and our government is not doing enough to save them. We demand our government to sign a deal now, no matter what is the cost. We will not forgive our government if another hostage will die in captivity.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질 협상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매주 집회를 열며 인질 협상을 촉구했던 인질의 가족들도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אל תדבר על ניצחון. אל תדבר על לחץ צבאי. שום דבר לא יעבוד. שום דבר לא עבד עד עכשיו. הם מתים שם כל יום. 가족들은 인질 귀환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전략을 바꿔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אנחנו יותר לא ניפגש פה עד הודעה חדשה. כולנו נהיה ברחובות, בכל רחובות מדינת ישראל. 여기에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집 면제 중단과
사법부 무력화 입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카이사레아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도로에서 불을 피우고 트럭으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 16명을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4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네, 문제가 된 부분은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요. 도주 염려도 있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사전투표 인원을 확인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본투표와 사전투표 어떤 차이가 좀 많았고 이게 일종의 부정선거의 증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사전투표 관련해서 뭐 의문을 가지고 또 제기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유튜버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요. 네. 카메라를 꺼낸 빈 상자가 수십 개 발견됐다. 예,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뭐 단순한 유튜버 한 명의 어떤 작은 규모의 범죄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집에서 카메라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카메라를 이미 설치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이 피의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더라도 설치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한 설치 장소도 전국에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예. 이 범죄를 누가 계획을 해서 누가 실행을 했으며 과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카메라가 어떻게 발견이 돼서 이게 수사가 시작된 건가요? 네. 청소를 담당하는 이제 환경 담당 직원이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네, 발견 장소는 정수기 위였습니다. 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정수기 위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형태를 보면은요. 좀 속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콘센트에 직접 꽂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위장하기 위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이 제품에 이 카메라에 또 특정 통신사의 또 로고도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얼핏 보면 정말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 부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의심을 해서 그래도 다행히 이 환경미화원이 이걸 발견을 했고요. 당시 발견된 곳이 그 인천이었는데 이걸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그날 저녁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피의자를 이제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진술을 받아봤더니 인천, 또 경기 지역, 경남 지역 등등을 포함해서 무려 40여 곳에서 이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가 발견이 됐고요. 예.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이미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가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전 투표소로 사용될 장소라면 네.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까? 네네.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사실 사전 투표소로 이용될 그 장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 투표소로 사용될 장소는 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만 이제 투표하러 들어가는 그 장소 밖에 복도 등의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 피의자가 목적했던 것이 사전투표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착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인원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실제로 몇 명이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했으며, 그런데 선관위가 몇 명이 사전투표했다고 발표하는지 그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투표소 안에서 직접 기표를 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기보다는 드나드는 인원수를 이제 좀 점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한 지난 보궐선거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사한 촬영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촬영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공범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경찰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공범으로 의심되는 한 명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그 양산이었고요. 이 40대 유튜버인 피의자와 동행을 하면서 그 양산 지역에 어떤 안내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대인 한 인물이 이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피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이러한 그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산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한 그것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 유튜버와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 등을 방송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면서 맺어진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지 어떤 끈끈함, 동지의식 등이 이러한 범행을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유튜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현재 경찰이 적용한 그런 그 죄를 보면은요,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거든요. 공직선거법에도 여러 가지 그 선거와 투표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의 비밀 침해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투표 방해죄도 있고요. 또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등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경찰과 선관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핏 그 죄목만 들으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각 죄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과연 이 유튜버가 하는 행위와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수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등등 규정을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일단 지금까지는 건조물 침입죄 등을 적용했을 뿐이고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뭐 기소할 때는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이게 그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그 두 가지를 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될 때 적용한 그 두 가지 범죄가 주로 여전히 앞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많은 분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투표하는 장소 밖에다가 이제 그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서 법을 위반한 그런 상황인 건데 일반 그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그
투표 인증샷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이거 투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투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대부분은 허용됩니다만 안 되는 거 하나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그러니까 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SNS 인증샷도 올라오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투표소 그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뭔가 좀 숫자라든지 기호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손은 손등에다가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걸 찍어서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다만 안 되는 것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예. 이거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아예 그런 네네. 휴대전화를 안 꺼내야겠네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네. 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게다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투표소 밖에서 뭐 손가락으로 네. 뭐 기호를 표시한다거나 이런 행위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 자체는 뭐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뭐 선거 운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점 더 허용되는 범위들이 넓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칫 잘 몰라서 네.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보를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네네.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일본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은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네. 전화로 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공식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마이크, 확성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후보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요새는 SNS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이메일 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어떤 그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경우는 후보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잠시 지금 들어온 얘기가 있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접어든 상황인데요. 중대본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하시겠습니다. 중대본 1차장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비상진료 체계에 협조해 주시고 의료 개혁에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된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현장의 모든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5대 대형 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를 떠나면 중환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병원 교수님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이도 주 40시간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중증 응급 환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행 비상진료 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공보위 등 총 413명의 의사를 3차례에 걸쳐 파견하였으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풀을 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개원의가 희망시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이미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약 5천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후 암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난 3월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 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증 암 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상담 청구를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진료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교수진의 진료 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하신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하여 이해와 공감대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총리와 사회부총리께서는 의과대학,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계 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의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 분야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께서는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진행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사전투표 관련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될 텐데 네.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들 챙겨야 될 게 있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신분증입니다. 네, 신분증이 없어서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이제 자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기는 되는데 현장에서 프로그램 직접 실행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혹시 몰라서 뭔가 좀 캡처 또는 뭐 저장, 그림으로 저장한 경우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 이용하실 분들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